안녕하세요. 6월 5일 금요일 팀 창업 입문 수업입니다. 오늘은 비용 수익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서 팀 활동보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비용을 책정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함께 수업 시간에 있었다면 방학 때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같이 얘기해 봤으면 했는데요. 어,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거의 뭐 집, 동네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는 이 사태가 좀 진정되어서 여행이라도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방학을 보내고 싶은지 궁금하기도 했고, 이제 5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 방학이 되면 아무래도 수업이라는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책을 많이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먼저 알아볼 부분은 경영 전략입니다. 어, 한 학기 동안 창업을 경험해 보는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에 전략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전략을 세우는 건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경영 전략은 무엇인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정리한 거로 보면 경영 전략은 기업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통합적인 경영 활동 계획입니다. 또는 시장에서 기업으로서 고유하고 가치 있는 위치를 점유하고자 하는 전략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반이라는 학자는 기업 성과 제고를 위한 자원을 배분하는 형식을 경영 전략이라고 보기도 했고, 또 경영 전략의 핵심은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주는 것이라고 정의한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창업을 앞으로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전략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영 전략은 1950년대부터 이론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조업이 붐을 이룰 때였고, 그 당시에는 상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시장을 확대해서 사업을 다각화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장을 하고자 하는 전략들이 유행했었고, 70년대, 8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다양한 업체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 업체보다 내가 더 나은 차별점은 무엇인지 그 경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이 유행했습니다. 이때는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가치 사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데 관심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어서 90년대에는 내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 그래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기술적 자원이든 자사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90년대생인가요? 2000년 밀레니엄 세대인가요? 밀레니엄 세대인가? 네. 이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기반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말 불확실성이라는 게 화두가 될 정도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볼 수 없는 그런 경쟁이 심화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혁신을 이루어서 이런 위기 혹은 경쟁 업체보다 어떤 뛰어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혁신 전략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경쟁이 심한 가운데 아직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블루오션은 무엇인지 찾고자 했고, 그리고 어떤 기업의 음,
매출 혹은 사업을 뛰어넘는 그런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의 영역을 한번 구분해서 얘기해 보면 이런 사업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 또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혁신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제품에 관심이 있고 개선하고자 할 때는 어떤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던가 고객을 다시 재정의해서 시장을 재판단하는 그런 경쟁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지를 할 때는 비용과 매출이 잘 관리될 수 있게 예산을 점검하고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도 여러 부문에 있어서 각기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포터라는 학자가 경영 전략을 세울 때 이 5가지 힘, 이거를 잘 살펴보고 자사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기업들 간의 경쟁에서 과잉 공급은 없는지,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가 과잉 공급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혹은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지, 혹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지, 그리고 성장하는 추세라면 거기서 내 제품과 서비스를 차별화할 여지는 있는지, 경쟁 상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협상력이라는 건 고객 관점에서 봤을 때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지, 상품 간 비교하기가 편한지, 그리고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제품인지, 그리고 고객이 만약 기존에 있던 제품을 내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바꾸려고 할 때 이런 옮겨가는 비용이 큰지 파악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은 그 시장에 진입할 때 필요한 기술, 면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네트워크 등을 구하는 게 쉬운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어느 정도인지, 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장벽이 높은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 상품의 위협은 고객의 필요를 비슷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상품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업체의 협상력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공급받는 상품 시장이 과잉 공급 상태인지, 그리고 공급업체 간의 차별성이 있는지, 업체를 변경할 때 자사가 감당해야 할 추가 비용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도 책정해야 하고 수익성도 분석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수익이 나야겠죠? 그래야지 내 사업이 지속 가능할 것이고 혹은 내가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직원들에게 임금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격 책정도 이 수익성 분석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 수익성 분석을 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매출을 추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비용, 내가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자금 추정도 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익분기점이라는 걸 계산해 봐야 합니다. 비용을 얼마나 쓰고 매출이 얼마가 되었을 때 내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 혹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돈, 순이익이 계산되고 이 사업의 규모, 또 얼마를 생산할 것인지, 얼마를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탑다운 접근과 바텀업 접근이 있는데 먼저 탑다운 접근은 공략 가능한 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 매출을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공략 가능한 시장 규모 그리고 시장 점유율 추정치를 곱해서 예상 매출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 전공 서적을 성공회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권당 10,000원씩 판매하고자 할 때 성공회대 학생이 공략 가능한 시장 규모가 되겠죠. 그거는 2,000명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 추정치는 2,000명이 다 중고 서적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신입생 또는 복학생 위주로 한 200명 정도가 중고 전공 서적을 찾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장 점유율 추정치를 곱해서 예상 매출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텀업 접근은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 가능한 인력 그리고 또는 설비를 이용해서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이모티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이너가 3명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루에 1시간 일할 수 있다. 그게 각각 인원수와 가동률이 되겠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만들어낸 디자인이 아마 2,000원에 팔릴 텐데 아마 하루에 5개 정도는 팔 수 있겠다 했을 때 그게 인당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 곱하기 가동률 곱하기 인당 매출로 예상 매출액을 구하기도 하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 커피숍에서 하루에 커피를 100잔 뽑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동률은 10시간? 그러면 다시 1시간에 10잔을 뽑을 수 있고 10시간 동안 가동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10잔 곱하기 10시간 하면 100잔이 되겠죠. 거기에 한 잔당 5,000원을 받겠다. 라고 하면 그것을 곱해서 예상 매출액은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에 잘 적용해서 가격, 그리고 여러분들은 탑다운 접근이 더 용이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자신들의 사업 아이템을 잘 고민해서 매출액을 한번 추정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본 다음 비용을 확실히 계산해야 하는데요. 사업은 손을 털어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고, 매출액만 계산해서는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치킨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 치킨점이 겉으로 보기에는 치킨을 아주 많이 팔아서 일손도 항상 모자라고 배달도 자주 나가는 걸 보니까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하루 300이다.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이때 비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잘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가끔 일어나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었는데 어느 날 가보면 사라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매출액과 비용이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거나
혹은 일손이 굉장히 바빠서 직원을 많이 썼는데 그 직원에게 나가는 임금이 너무 많이 비용으로 나가다 보니까 수익과 비용을 맞추지 못해서 파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매출액 계산도 중요하지만 이 비용도 잘 계산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때도 여러분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제품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때 드는 비용들도 다 이 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비는 매출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가게가 있다면 거기 임대료가 고정비로 항상 나갈 것이고 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3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고정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설비나 어떤 인테리어 물품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감가상각비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대출을 받았거나 혹은 네, 부동산이 있거나 뭐 그럴 때 발생하는 이자, 그런 기회비용 등이 발생하겠죠. 그런 것들을 다 고정비라고 합니다. 변동비는 매출이 커지면 많아질 수 있는 매출과 함께 움직이는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판매하고자 할 때 커피가 많이 팔리면 그만큼 원두를 구입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일회용 컵에 해당하는 재료비 역시 매출 발생과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배달 혹은 어디론가 제품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운반비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매출 발생과 함께 움직이는 비용을 변동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게 비용이고 여러분들은 이 비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비용에는 상품 원가, 판매비, 관리비, 영업외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품 원가라는 건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 드는 비용을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기타 제조 경비 등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재료비는 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원재료 혹은 부자재 비용을 말합니다. 인건비는 제작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임차료는 설비 및 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보유한 유형 자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계산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타 제조 경비는 제작 과정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판매비에서도 또 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제작과 달리 판매와 마케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판매 수수료는 유통 채널에 지급하는 수수료이고 홍보비는 광고와 홍보에 쓰이는 비용을 말합니다. 관리비는 보통 오버헤드라고 하죠. 여기서도 인건비가 나오는데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사업을 운영하는데 관리 업무에 드는 인건비,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리 경비 역시 상품 제조와 관련 없는 각종 경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을 고용했다면 그 직원을 관리하는 것도 이 관리 경비에 해당하고
이런 매출과 비용, 이런 거 세금 정산을 할 때 그런 회계 비용도 관리 경비가 됩니다. 영업외 비용에는 금융 비용과 기타 영업외 비용이 있습니다. 영업외라고 했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와 제작에 상관없이 드는 비용을 말하고, 금융 비용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대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외 비용은 목적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회성 비용 등을 말합니다. 네, 이제 손익을 추정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손익 분기점이라고 해서 그 손익 분기점을 맞추어야지 내가 손실을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파악할 수 있죠. 이때 손익을 추정할 때 먼저 영업이익을 알아야 합니다. 영업이익은 제조업의 예를 들면 매출액에서 판매 원가를 빼고 나면 그게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그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영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비용까지 빼고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금액을 당기 순이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매출이 아무리 많았다고 해도 실제 내 손에 쥐게 되는 당기 순이익은 굉장히 부분이 작죠. 매출액 아무리 많이 팔았다고 해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거기서 재료비 그런 것들 빼고, 또 판매비, 일반 관리비를 빼고, 또 영업의 비용 등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결국 당기 순이익, 아주 작은 부분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출액,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에 몇 개나 팔아야지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내가 손해인지 손실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을 아는 건 중요하고, 아마 고등학교 때 손익분기점 구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네, 손익분기점은 말 그대로 한 기간의 매출액이 그 기간 총 비용과 일치하는 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이 그 이하이면 손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하는 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법은 등식법 또는 공헌이익접근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등식법은 매출액이 변동비와 고정비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공헌이익접근법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고 고정비와 이익을 합했을 때 같아지는 부분을 찾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이 고정비와 변동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정비와 변동비를 고려해서 얼마를 벌어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바로 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 아이템에 이 손익분기점이 계산하기 힘들 것 같은데, 특히 카카오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작할 때, 그리고 홍보할 때 비용이 드는 거지, 그 이후에는 제작에 더 이상 비용이 들지 않고 계속 복제해내고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물론 새로운 이모티콘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디자인 비용이 들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고, 쉽게
복제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변동비가 많이 들지 않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경영 전략, 그리고 매출액 계산하는 법, 그리고 비용,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손익분기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직접 계산해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계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게 사업할 때 필요한 부분이긴 해서 설명은 했지만 여러분들 사업 아이템에 딱 맞아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중개해주는 사이트이기도 하고 또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제작 비용이 좀 들 수 있지만 무한적으로 계속 복제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의 수익을 계산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각자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에겐 생소한 이야기 들을 수도 있는데 저 역시 경영이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또 닥쳐 봐야지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 그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요즘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음, 전략을 세우는 것조차 힘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창업을 했거나 어, 어떤 기업을 꾸려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이런 전략, 비용, 매출 구조, 비즈니스 모델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나에게 100만 원만 있다면 그걸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제 동생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생도 역시 어느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그거를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하는 식으로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고 그때는 나의 그런 제품을 구매하러 다니는 비용, 나의 인건비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 팔아서 남는 돈 그것만 매달려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업이 커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창업은 아무래도 어, 무모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 또 시도해 볼 만한 의미 있는 도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좋은 아이템을 잘 발전시켜서 이 수업을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 배운 내용, 경영 전략, 매출, 비용 구조,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거, 그거는 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꽃향기를 맡는 고양이 사진 보면서 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